오늘도 학교에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아빠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 같이 차를 타는 게 경제적이라며 내 의견을 무시했다. 그래도 버스를 타겠다고 우기자 아빠는 소리를 질렀다. 시간 쓰고 돈 쓰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도 분한 마음이 남는지 말을 덧댔다. 쓸데없이. 쓸데없이는 아빠의 18번 대사다. 그러다 보니 내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는 잣대 끝에는 늘 쓸데가 있나 없나가 필터처럼 달려있다. 나의 취향 이전에 쓸데의 유무가 항상 우선이다. 덕분에 나랑 내 동생 현지는 공부를 잘한다. 비교적 쓸데없는데 시간을 안 쓰니까. 그리고 쓸데없는 사람이 아닌 걸 증명하기 위해 아빠 앞에서는 엄마까지도 열심히 집안일을 한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31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사사 31번째 시간 저는 얌얌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일입니다. 오늘은 항아님과 소금님 그리고 지나가다 붙잡혀온 메일님이 여기 같이 계십니다. 메일님, 네. 우선 목소리가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목소리만 나가는 방송이니까요. 얼굴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예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저희가 메일님은 제가 한 번만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다들 기본적으로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 교육이라는 장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모이신 세 분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모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뿌듯한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닉네임에서 또 오시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죠. 그쵸? 메일님. 매일매일 오셨으면 좋겠는데 정적. 저희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저야 불러주시면 감사한데 이런.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틈에서 제가 입을 떼기가 아주 걱정스러워가지고 속세 찌들으셔가지고 어디 또 이렇게. 네. 오늘 그러면 메일님과 함께 저희가 읽어보고 이야기 나눌 책은요. 박하령 작가의 나의 스파링 파트너인데요. 이 책은 6개의 짧은 단편이 모아진 단편집이에요. 책 줄거리를 제가 맡았는데 사실 이 단편집이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때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6개의 단편 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많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설이 굴러라 공, 두 번째 소설이 여름을 깨물다, 그 다음에 수아가 집으로 가는 시간, 그리고 네 번째가 나의 스파링 파트너, 다섯 번째가 마이 페이스, 여섯 번째가 발끝을 올리고인데요. 우선 두 번째 소설, 여름을 깨물다 먼저 같이 줄거리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름을 깨물다는 어떤 여름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 여자아이가 기억을 지우고 싶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리움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소녀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의 여름을 찬란한 슬픔의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고 혼자 조용히 파란 여름, 파름이라고 이름도 붙였어요. 하나는 그의 여름에 아빠의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도망치듯 지방의 이모 집으로 가게 되었었는데요. 그곳에서 희영이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됩니다. 희영이와 하나가 놀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가 희영이를 불러요. 근데 하나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소녀는 이제 미소가 매력적인 소년 이수였어요. 하나는 이수에게 점점 끌리면서 둘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꽃이 피었으니까 꽃이 피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본 이모가 말리죠. 하나에게 지금은 하나가 행동을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이모는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와 이수가 섬으로 약간 충동적으로 놀러를 가게 되고 오래전부터 그렇듯 남녀가 섬으로 놀러 갔는데 해무가 끼고 배가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을 돌아오지 못하고 섬에서 보내게 돼요. 다음날 둘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동네가 이미 발칵 뒤집혔고 친구 희영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나를 찾아와서 하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수는 순진하고 순수한 애야. 그런 말에 하나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상처를 받고요. 하나가 용기를 내서 나도야 라고 말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크크 웃으면서 나도야 라고 말하지 말고 미투라고 하지 그래? 너네 아빠는 미투를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하나에게 씻지 못할 상처들을 주게 됩니다. 하나는 그날 밤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이수와의 사이에서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 꿈을 꾸게 되고요. 서둘러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여름을 깨물다라는 소설이 저는 6개의 단편 소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굉장히 짧은 단편에서 이렇게 막 툭툭툭 던지셔가지고 작가님께서 그래서 참 생각할 것도 많고 가슴도 저리고 그런 소설이었어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 소설?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조금 별로였거든요. 왜냐하면 서술자가 고등학생인데 너무 어른 같은 거예요. 표현 같은 게. 근데 막 농밀한 감정이 막 느껴졌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이렇게 처음 남자애한테 사랑을 느꼈을 때 고등학생이 이런 표현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근데 다시 읽으니까 얘가 이제 도피처가 필요했고 근데 필요했는데 거기서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졌고 이런 감정들이 또 다시 느껴져가지고 그 감정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어렵게만 느껴졌던 표현들이 어쩌면 그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표현들이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제가 되게 이 전체 책 중에서 이 단편이 제일 감성적인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애가 진 이수잖아요. 근데 그 이수가 장맛비에 정갈하게 씻긴 나뭇잎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고등학생 여자애가 고등학교 남자애를 봤을 때 이렇게 느낄까? 너무 네, 저는 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학창시절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거라는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저도 연애를 막 한 건 아닌데 짝사랑했던 남자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짧은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되게 달리기를 잘하는 남자아이였는데 그 친구가 막 달려갈 때의 모습이 기억이 막 왜곡돼 있어요. 엄청 반짝거리고 그렇게 맑고 그런 모습으로. 저 약간 소금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게 저도 좀 과도한 묘사 혹은 감정 너무나 섬세한 감정을 이렇게 펼쳐놓는구나 이런 게 조금 이런 학생의 상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런 게 조금 당혹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전체 작품을 보니까 지금 이 소설집에 나오는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다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읽고 좀 다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소설에서 많이 만나는 캐릭터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들도 학력이든 지위든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단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학생들이 그러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다들 똑똑한데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주로 고등학생들. 어릴 때 저 같네요. 어머나. 아까 이해가 안 되신다고. 아까 이해가 안 돼. 공부만 하고 연애를 멀리했다라는 게 딱딱 아기가 맞아 떨어지고 이런 남자를 실제로 보지를 못해서 공감을 못한다. 공부는 잘했는데 이런 남자애가 없어. 여고를 다녀서 이런 사랑에 아쉽네요. 빠지지는 못했다. 아쉽네요. 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단편들에 다 이런 똘똘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똘똘하지 않으면 이 단편들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인공.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이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 능력과 지적 수준과 언어 표현 능력과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니까 일관성 있게 좀 똘똘이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 박하령 작가님이 연애 소설을 잘 쓰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6편 중에 사실은 제일 도드라졌고 6편 중에 이 소설이 도드라져서 연애 소설에 좀 더 네네. 왜냐하면 능력 있으신 작가님이신가 네, 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작품들도 다 이제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그리지만 약간 납작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 소설은 되게 깊이 있게 그래도 그 아이의 내면을 그려내고 있어서 근데 그게 또 하필 사랑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색채도 덧입혀지고 그래서 읽는 맛이 참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걸 좋아했나 보네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저는 단편집 중에서 제가 좋다고 고른 건 다 약간 감각적이거나 네, 좀 맞아요.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붉은 호리병파. 맞아요. 네, 맞아요. 빨간 저도 그 빨간 생각했어요. 빨간.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또 하나씩 얘기하겠지만 이수 어디 간 거예요. 물론 이 화자가 이게 단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실을 수 없죠. 이제 어떤 형식적인 제한이 있고 그런 거 다 너무 좋은데 이수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얘가 상처받은 건데 사실 둘이서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 섬까지 놀러를 갔잖아요. 그럼 돌아왔을 때 얘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때 그때가 이수가 한두 번쯤은 등장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사랑이 되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쌍방의 어떤 관계성보다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내 감정이 너무 중요한 그런 사랑이어가지고 이수가 실제로 뭐 찾아를 왔든 어쨌든 그게 얘한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여기 다른 소설들도 약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하나의 문제를 되게 예리하게 짚어내면서 그거를 약간 예상이 되는 그런 관계나 상황에서 약간 비틀어진 다른 지점에다 갖다 놓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아빠의 미투 사건을 겪고 있는 아이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지점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들어내는 그 색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모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주인공은 원래 그냥 나에게 사랑이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모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그 본인조차도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고 뭔가 이게 나에게 뭐였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수가 등장하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야기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느낌? 그렇게 가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가 그냥 고등학생이 겪는 그 사랑이 이 개인에게 느껴지는 것과 사회적인 관계라든지 시선 속에서의 이 사랑의 위치가 말씀하신 대로 어긋나 있고 틀어져 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모순되고 역설적인 감정을 이 아이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란 여름 해가지고 여름이지만 굉장히 서늘하고 차가운 파란 강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감정 자체가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순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표현하기에 좋은 설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항아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빠의 미투 사건에서 이제 어떻게 발전한 사랑의 색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는데 그게 그 의미가 저는 사실 아직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 아빠가 미투 사건을 휘말린 것과 얘가 어떤 도피처로서의 사랑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왜 그랬을까? 약간 그런 선택은 아니지만 어떤 무의식적인 선택이잖아요. 얘가 도망친 게. 그게 근데 그 색깔이 좀 잘 잡히지 않아서 아빠의 미투라는 설정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주인공이 그냥 자기 사랑을 하는 상황이면 이게
상대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 혹은 이 관계가 잘 이렇게 운용이 되어 가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였을 텐데 사실은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남아있게 되는 문제는 내가 순수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걸 내가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 끝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니었을까? 이 소설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 순수랑 순결이라는 단어가 좀 저는 튀게 다가왔었거든요. 얘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꾸 순수를 얘기하고 순결을 얘기할까? 그게 아빠의 미투와 관련이 있는? 저는 이 소설에서 이 하나가 아주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소금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부모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뭐랄까 버려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사건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있다라는 느낌. 그 느낌을 이제 보완하거나 위로받기 위해서 사랑이 오게 된 거고. 근데 그 사랑이 사실은 이 아이가 솔직히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감각으로 다가오지만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혼란인데 사랑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파름을 깨물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알 수 없는 어떤 모종의 방식으로 자기 경험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제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 소금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순결한 아이, 순수한 아이를 네가 건드렸다라는 식의 비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희영이 등등의 아이들이 하나를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잖아요. 이거는 뭐랄까 아이들이 하는 그런 비약적인 사고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아이인가 봐요. 저도 비약적 사고를 약간 했거든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빠가 그런 사고를 쳤기 때문에 너도 역시 불결하고 불순한 아이고 네가 하는 사랑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허약한 논리이고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우리가 그 빨간 호리병박에서 그 뉴뉴가 완에게 이제 사랑을 느끼지만 그 그러니까 불신이 결정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제 사기꾼의 아들이 맞냐? 라는 거를 묻잖아요. 부모한테. 말씀하신 대로 가질 수 있는 허약한 사고지만 아이건 어른이건 저는 되게 그런 사고를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기꾼의 아들이고 뭐 조직폭력배의 자식이면 저 아이도 그럴 거야 라는 어떤 낙인을 찍게 되는데 여기서 그 순진이나 순결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조차도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 관계나 시선 속에서 바라본다는 걸 이 아이가 처음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감정일 수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정말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평가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얘가 정말 절절하게 경험한 사건? 근데 저는 저만 썩었어요. 썩었어. 저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주요 장면들이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처음에 바닷가에서 고백을 서로 이제 하고 잠시 진정을 시키자면서 바닷가에서 이제 멀리 떨어졌다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뭐 뽀뽀라도 기대했던 거예요. 뭔가 아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시 뭐 손을 잡고 그래 우리 뭐 사귀자라든지 그냥 아른아른하고 좋잖아요. 그냥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더 얘기해주지. 그러니까 없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가 뭔가 신체 접촉을 겸한 사랑을 했나라는 상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가가 이 소설의 저는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가 실제로 신체 접촉이 곁들여진 사랑을 했더라도 그건 순수한 사랑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불결하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그게
충돌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정말 저로서 그 때문에 이투 사건 때문에. 그 때문에 더 아빠의 사건으로 이렇게 오염된 시선으로 네.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해무에 갇혀서 하룻밤을 보낸 게 그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든 없든지 있든 간에 없든. 아이들의 시선이 더 덮어 씌워지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나는 방금 전에 소구님이 중요한 장면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옛날부터 항상 영화나 드라마에 중요한 장면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둘이 안고 사라지고 끝? 그걸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이 하나의 어떤 필터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실제로 네네. 스킨십을 했었어도 자기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중요한 게 내 아닌 게 삶이 아니라 중요한 게 이 아니고. 맥락 속에서 이 아빠가 문제가 되는 이 맥락 속에서 그 사건을 회상할 때 그걸 말하면 안 구체적으로 되는 거지. 떠올릴 수 없거나 삭제하고 싶을 수 있죠. 무의식적으로라도. 기억의 네. 편집.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적인 어떤 문제에 연루됐으면 커서 사랑을 나눌 때 신체적 접촉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네, 많잖아요.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기가 직접 성추행을 당하건 뭐 아니면 관련된 사건에 연루가 되면 사랑 자체를 그렇게 정말 여기서 말하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의 주인공의 기억 속의 기술이라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이 약간 지금 여기 실려 있는 모든 소설들이 공통적이란 느낌도 드는데 저는 전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책감, 다양한 종류의 죄책감들을 보여주고 있는 맞아요. 소설집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네요. 맞아요. 아버지이지만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 부모와 관련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어떤 식으로 내 의식 속에서 필터링 되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필터링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연애 소설로만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다양한 죄책감이 나오는 게 되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커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들이기도 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처음 읽었을 때 좀 너무 거칠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막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수면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불편한 감정을 자꾸 숨기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같이 이런 얘기를 꺼내서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감정이고 생각이어서 같이 꺼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집이기도 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죄책감으로 가볼까요? 또 다른 죄책감. 우리 그 다음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나의 스파링 파트너라는 단편으로 넘어갈게요. 네, 나의 스파링 파트너 줄거리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나눌게요. 나의 스파링 파트너에는 주인공 고등학생 현민이라는 남자아이가 나옵니다. 현민이는 어느 날 우연히 손에 넣게 된 담배를 가지고 공원으로 가요. 근데 이제 항상 현민이한테 쓸데없이 저희가 인트로 낭독에서 읽었던 부분이 이제 이 단편 중에 일부분인데요. 항상 쓸데없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빠에 대한 저항감에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보고 싶다는 반항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그 담배를 가지고 공원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워보는 순간 어디선가 갈게요, 보내주세요 라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깜깜한 공원이고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민이는 스스로의 행동이 들통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쓸데없는 일에 엮이지 말라는 평소 아빠의 말이 생각이 나서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공원에 떨어뜨리고 챙기지 못한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3층에 살고 있는 기주라는 아이가 이웃 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집에 이미 와서 자기를 형하고 살갑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주가 형의 핸드폰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주는 현민이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그 하루 사이에 현민이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도 이미 했고요. 현민이에게 조용히 형의 담배꽁초도 자기가 잘 치웠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문자도 남겨놓습니다. 다음 날 학교 안팎이
뒤숭숭해졌어요. 현민이가 공원에 있던 그 시가 공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것인데요. 현민이는 감각적으로 그것이 기주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만 기주는 오히려 현민이한테 와서 형이 그랬어? 하면서 현민이를 난감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그날 같이 농구를 했던 거지라고 마치 현민이를 생각해주는 듯 하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현민이를 끌어들이죠. 사건은 그렇게 묻혀져 버리고 찜찜했던 마음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져 가던 어느 날 현민이는 길고양이를 구해주고 싶어하는 동생 현선이가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는 걸 보게 돼요. 그때 아빠가 나와서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화를 내시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현민이는 지난 일이 생각이 나면서 아빠에게 쓸데있고 없고 정도는 저도 판단할 줄 압니다 라고 하면서 현선이의 손을 잡고 길고양이를 구하러 나가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이 단편소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정정을 하나 하자면 줄거리에서 공원이 아니고 공사장이었어요. 네네. 공원인 줄 알았어요. 농구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헷갈렸나 보네요. 네. 그럼 저는 이 소설에서 이제 특이한 게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사람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좋은 부모는 아닌데 약간 어른들의 기준으로 봐도 저만 그렇게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 싶으셨어요? 아니 애를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해외 유학을 보냈다가 돌아오랬다가 맨날 쓸데없다고 애한테 약간 가스라이팅하고 이게 애한테 할 말과 못할 말이 있는데 그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도 그냥 어른으로 봐도 좀 저 사람 별론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보편적인 부모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네, 저도요. 물론 돈이 없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너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맥락 앞뒤 말 속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저도 나도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자기의 판단하에 자기의 그 거주 문제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전학 가는 문제, 특히 이제 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생계의 문제 때문에 전학을 가게 돼도 아이는 머리로는 그걸 아니까 당연히 따라가지만 그거 자체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런 어떤 뭐 상처나 반감을 품고 있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무조건 다 헤어졌어야 됐고, 그러니까 유학도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그 맥락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가 이렇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고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모가 정말 많을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겪는 현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폭력적인 부모가 있어? 라고 우리가 놀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 이 책을 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되게 낯설고 미안한 일이네요.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약간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러네요. 저는 막 이 소설 읽으면서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 막 늪에 빠진 기분이잖아요. 기주가 성추행을 했을 거라고 직감하고 있지만 그걸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같이 자기가 성추행을 한 게 아니지만 마치 공범이 돼버린 듯한 느낌? 그런 상태의 그런 감정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기주가 아주 악의를 가진 나쁜 놈인가. 왜냐하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추정해 보자면 박하령 작가가 어떤 일관된 구도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해서 소설집을 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기주도 그렇고 다른 소설들에도 보면 약간 묘하게 경계선에 서 있는 악역들이 나와요. 네. 너 나쁜 놈 하고 딱 낙인 찍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방금 이야기했던 소설의 희영이 같은 경우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죠. 기주도 심증으로만 나쁜 짓을 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형에게 어떤 애정이나 친근감을 표시하는 방식이 거칠 수 있는데 그 거친 방식이 나를 좀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참 많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종류의 악인이거나 전형적인 악인이다 이렇게 근데 볼 수 저는 없지 약간 않나? 동의하기가 힘든 게 기준은 이 주인공이 약점을 잡고 담배 폈다라는 약점을 자꾸 흔들고 있으니까 그건 좀 평범한 아이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암묵적으로 그런 연결고리를 이제 계속 암시해주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이 현민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피웠잖아요. 피웠다는 걸 확실히 아는 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갖는 죄책감이 다양한 상상력이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괜히 들어요. 혼자 찔려서. 그럴 수 있죠. 진짜 걔는 형을 생각해주는 마음으로 담배꽁초를 물론 치워준 거야. 근데 내가 죄책감이 있으니까 저 자식이 저걸로 나를 협박하나? 나를 약점 잡고 그렇게 협박하나? 생각하는 건 자기 죄책감일 수 있다. 아니면 또 다른 관찰자일 수 있잖아요. 기주가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심정상으로는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이 기주에 대한 소문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스토리를 스스로 엮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런지 아닌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심증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불편을 넘어서서 굉장히 나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연루되고 싶지 않지만 거기에 자꾸 뭔가 발 하나가 걸쳐지게 되는 상황들이 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고양이를 구해줄 때 스스로 약간 그런 걸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되나요? 고양이를 구해주는 건? 저는 그건 완전히 포인트를 벗어난 엉뚱한 결말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는 게 너무 못 미쳤어요. 너무 못 미쳤다. 현민이를 괴롭힌 존재는 기주거든요. 네. 기주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답하지 못하고 괜한 아주 분명한 피해자 고양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갈등의 본질은 아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이에 대해서 기주일 때 아빠에게 지배를 당했다면 그때 이제 그 아빠의 쓸데없이 아까 소금님이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자기가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면 고양이 문제는 어쨌든 그거를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으로서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는 포인트가 또 아주 어긋난 건 아니지 않나요? 전 두 분의 말씀에 둘 다 공감이 되는데 약간 상상을 해보니까 고양이를 구하러 간 거 자체는 아빠에게 복종하던 나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약간 한 발짝 더 독립한 어른으로 가는 성장은 분명한데 그러면 성장은 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처리할까? 아까 메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민이가 겪는 갈등에 더 비중, 이 소설에 나타난 더 큰 비중은 기주인 것 같거든요. 아버지는 뭐 그냥 디폴트로 항상 부모란 어른이란 항상 이 정도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인데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과중한 과업으로 다가오는 건 기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내적으로.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주인공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담배를 핀 거를 뭔가 말하기도 그렇고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입을 다물게 되고 자기 혼자 이제 기주한테 약점 잡힌 것처럼 끌려가 다니게 되는데 어른이라면 이런 문제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른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른이 대답해주세요. 가장 어른. 아니, 어른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정말 덫에 걸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르겠다는 심정이 너무 잘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너무 괴로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 자체가 얘가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갔다면 굉장히 자기적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갈 수 있었던 방향은 이 현민이가 내가 여기서 꼼짝할 수 없는 것과
아버지의 됐고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약간 동일시 되면서 내가 예전부터 겪어왔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는 직면하는 걸로 한 발짝 떼는 그 정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성장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정면 돌파를 해서 이겨내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는 힘들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어떤 해결이나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바라보게 하는 거. 왜냐면 그걸 바라보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부터도 그 불편한 감정을 꺼내는 것도. 그러면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마주치니까 그걸 연습하듯이 좀 꺼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이 소설의 제목인 스파링 파트너잖아요. 네.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가 뭐지? 권투에서 같이 나의 싸워주면서 실력이 나를 늘게 해주는 연습상대. 연습상대인데 연습상대니까. 여기서의 스파링 파트너는 결국 저는 이제 되게 호적수일까? 제목만 보고 처음에는 나에게 호적수가 되는 누군가가 나를 같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얘기하려나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인 거죠. 여기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나의 스파링 파트너는 나 자신 이다로 저는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의 마지막은 이제 놈이라고 지칭되는 기주가 이제 나를 단련시킬 스파링 파트너라고 나오니까 저는 거기서 그냥 기주라고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주의 문제가 내적으로 나에게 갈등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 나 스스로의 문제에서 나를 성장시킨다고 제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이제 주된 부정적인 감정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어휘는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들켰잖아요. 기주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약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파고드는 상대방이 생겼고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거를 공격하는 상대방이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내 자신 스스로의 신념을 만들어 나가거나 그걸 지키려면 확실히 그렇게 자기 내적으로 두려워하거나 약점인 어떤 부분을 단련해 나가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우리 다음 소설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편은 마이페이스라는 건데요. 마이페이스는 줄거리 조금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주인공 주희라는 아이가 있어요. 주희는 어느 날 학원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통해 탈출하는 여자아이를 보게 돼요. 하정이라는 친구인데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학원에서 저렇게 탈출할 수 있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하정이를 한번 따라가 봅니다. 그래서 주희는 땡땡이를 치면서도 당당한 하정이가 신기하고 그리고 하정이는 주희에게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당하지 못할 게 뭐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희는 이제 그런 어떤 호기심과 신기함에 하정이가 가는 곳을 졸졸 따라가 보는데요. 하정이가 도착한 곳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하정이는 누워있는 쌍둥이 언니인 연정이에게 간 거였어요. 연정이라는 친구는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고 하정이와 연정이는 둘이서 뭔가 굉장히 주희가 생각하기엔 비극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깔깔대면서 농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자연스럽게 하정이가 연정이를 케어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희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 힘들기도 하고 좀 자기적이고 좀 뭔가 저게 위선적인 건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누워있는 연정이가 저렇게까지 웃을 수 있게 된 데는 스스로 부대꼈을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거를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하게 되고요. 연정이가 세상은 결국 각자 자기의 페이스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제 마라톤 경기를 보면서 그런 말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말이 누워있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라 할지라도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스토리는 사실은 이제 이게 다예요. 저는 이거 보고 막 울컥해가지고 울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애들이 네네. 읽었을 때는 이게 안 좋을 이 소설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를 먹고서도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저한테 하정이가 한 말이 갑자기 너무 다가오고 주인공의 깨달음도 너무 다가오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사실 너무 이상적이긴 한데 이상적이고 이상적인 말들을 하는데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저의 고민한테 갑자기 울컥 다가오는 본인의 고민과 네. 맞부딪히셨구나. 네네네. 저는 그게 그 소고님이 느꼈던 그 감동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식적인 이야기들이 갖는 힘 같아요. 뻔하게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 이런 인물은 이렇지라고 뻔하게 다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읽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막 긍정적인 인간극장 보고 감정들. 인간극장 보고 다 아는 얘기인데 막 우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 편은 그런 힘이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 소설집에 있는 단편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좀 가장 만들어진 이야기의 느낌이 강한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름다운 아이 책 읽을 때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되게 알고 있었지만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감동을 많이 느끼면서 읽었는데 지금 메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읽고 나면 많이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페이스에 대해서 나는 언제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련을 겪을 때 연정이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죠. 회복도 불가능한.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시련을 겪었을 때 내 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잡아 나가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를 돌아봤을 때 저 되게 늦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 후반 넘어서. 저 빠른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복하는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했다가 또 어느 시점에서 그렇지 않았다가 시류에 휘말리다가 또 그런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가장 강하게 하게 되는 거는 지금 이 아이들이 학원에서 몰래 도망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원래 달리고 있던 그 트랙에서 잠시 벗어나게 됐을 때 혹은 이 트랙에서 내가 원래 요구되던 속도를 잘 못 맞추게 됐을 때 그럴 때가 아닐까요? 그럴 때 내 페이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자주 내 페이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같은 일을 하거나 뭔가 이제 협업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때 어떤 때는 제가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맞추기 싫을 때도 있고 맞추고 싶은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페이스가 뭐지?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비교의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도 이 주희라는 아이가 언니와 자기를 비교하면서는 죄책감에 빠져들죠. 나는 언니보다 못하고 야무지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다 주는 그냥 무력한 딸 이렇게 그려지는데 연정이나 하정이랑은 비교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비교라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나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고민이 드는데 이건 어떠신지 내가 내 페이스와 내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혹시 비겁한 일인가? 그러니까 비겁한 일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저 친구는 지금의 이 페이스에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좌절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길을 찾았다는 건 변명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적 갈등 중에. 근데 그게 정말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나한테 속삭이는 사회적인 시선인지 그것도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연정이는 누워 있잖아요. 연정이가 일어나서 생활하는 다른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다른 친구들처럼 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 친구가 주희가 얘기하죠. 그게 설사 자기 합리화일지라도 존경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시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기 합리화야. 쟤는 못 일어나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죠. 용기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굉장히 교차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페이스를 찾아갈 때. 그게 항상 저를 쉽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합리화와 정당화는 종이 한 장 차이긴 차이도 하죠.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네. 보느냐의 차이인데
갑자기 오은영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마음 편하게. 저는 청소년들도 너무 이런 문제 막 성적 나는 왜 낮고 예쁘지도 않고 이런 거에 너무 시달리겠지만 얘들아 사실 어른이 돼도 변하잖아. 어른이 되면 어른에게 요구되는 그 페이스들이 또 고민 있잖아요. 더 많죠. 예. 네. 그래서 20, 30대 어른이들도 되게 자기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페이스에 맞추지 못해서 자기가 한없이 작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오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공감되네요. 저 이 소설 읽을 때 주인공이 이제 하정이한테 속은 것 같다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잖아요. 저 처음엔 감동이 아니고 뭐야. 아무튼 좋게 봤다가 나쁘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정이를 다시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이 친구가 나쁜 말을 해버릴까봐 저는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너네 그러는 거 뭐 약간 자기 합리화야.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안 말을 되지. 질러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을 했는데 조마조마. 다행히 안 해가지고 얘는 해피하게. 그 증거를 찾고 싶었을 거예요. 저건 합리화할 거야. 아니 그 반대의 증거. 반대. 세라 언니와 반대되는 사례를 찾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또 다른 증거를 만들어내고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처음에 상상했던 그런 삶을 사는 친구들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주인공의 언니는 너무 화려하고 돈도 잘 벌고 굉장히 조명이 비치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렇지 않고 그늘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그냥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 밝은 웃음 그걸 찾고 싶었을 거다. 근데 너무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서열이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다 나는 되게 못한 사람이고 뭐 얼굴이 1등이거나 공부가 1등이거나 뭐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1등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 주인공의 입장으로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제가 관찰을 해도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스스로 정말 뭐 비행을 저지르고 있거나 그래서 막 사회에서 단죄를 하기 때문에라든지 혹은 부모가 뭔가 굉장히 결핍된 환경을 자기에게 이제 주어지게 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청소년들이 착실하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너무 이 경쟁이 끝날 기미가 없고 나의 성취는 보잘것없고 부모님은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 죄책감 들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너무 죄송한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이 좀 평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나 진짜 내 페이스에 대해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고 좀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이걸 듣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면 왜 그래? 우리 성은이 우리는 다 평범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다 평범하니까 특별한 걸 너무 동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요. 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저는 주변에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노력해줘야 돼요. 그 환경을 조성해주는 문제하고 너무 관련이 깊어서 저희가 소금님의 진심을 안고 오늘은 3개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녹음 시간상. 그래서 마지막으로 접어두고 싶은 페이지 읽고 그리고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는 마이페이스에서 한 단락을 가져왔습니다. 뭐가 되기 위한 무엇을 하는 시간이 아니어도 별로 불안하지 않았다. 연정의 말대로 모든 삶은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공평한 마라토너니까 내 식대로 내 페이스대로 달리면 되는 거니까. 집으로 가려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갔다가 다시 턴을 해서 탄천을 따라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갔다. 버스를 탈 수도 걸을 수도 있듯이 연정이가 말한 이렇게 사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을 긍정해보고 싶어서다. 주머니 속에서 엄마의 재촉 전화가 그야말로 악을 썼지만 난 무시하고 걸었다. 내 페이스대로. 네,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소설에서 한 부분이네요. 네, 저는 여름을 깨물다의 한 대목인데 처음 사랑에 빠지는 그 순간입니다.
시내에 있는 펜시점에서 액세서리랑 머리핀, 문구류 등을 신나게 구경하다가 나왔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야. 이미 둘 다 군것질로 주머니를 턴 상태라 우산 살 형편이 아니어서 건물 처마 밑에 마냥 서 있었거든. 시간 따위는 차고 넘쳤으니까. 그때 누군가 희영이를 불렀고 고개를 들어보니 해수욕장 파라솔 같은 커다란 우산을 쓴 애가 우리 앞에 서 있더라. 응, 맞아. 걔가 이수야. 우릴 바라보고 건넨 그 애의 첫 마디는 짧고 간결했어. 들어와. 들어와. 이어서 가겠습니다. 약간 몇 문단 떼고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잘생겼냐고? 외모 때문이 아니야. 그 애의 얼굴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은 채 정말 신기하게도 내 앞에 실루엣으로만 선 그 애가 들어와 라고 한 그 말이 마음에 와서 콱 박혔어. 그림으로 치면 윤곽이 먼저고 그 뒤에 눈, 코, 입을 그리는 순서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이상하지? 농밀한 표정을 곁들인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인상 깊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말했어. 그래봤자 기껏 우산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뿐인데도 마치 거대한 성에 초대받은 기분이 들더라고. 네. 이건 마치 옛날 영화, 고전 영화 그 늑대 연애 소설.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네? 너무 지금 저만 아나요? 아, 이럴 수가. 그 강동원이 우산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그 장면 같은. 아니 왜 저만 손절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네, 저는 이제 이 낭만적인 마음을 우리 사실 오늘 했던 얘기랑 참 상관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낭만적인 장면을 읊조리며 끝났는데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은 사실 메일님하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항아님, 소구님, 메일님 감사드리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